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의자든 소파든 바닥이든 몸이 어딘가에 닿아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닿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자와 의자를 이루는 원자가 서로 밀어내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원자 하나 두께만큼 살짝 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원자라는 것도 들여다보면 99.99% 이상이 텅 빈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거의 전부가 사실은 비어있는 셈입니다.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현대 물리학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철분, 칼슘, 탄소 같은 원소들은 아주 먼 옛날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에 뿌려진 것들입니다. 별이 죽으면서 만들어낸 물질이 수십억 년을 떠돌다가 지구에 모였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뼈와 피가 됐습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그 유명한 말,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별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를 만든 우주를 이해하려고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코스모스를 넘어. 부제는 칼 세이건 이후 우주와 인간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몇 달 전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었어요. 오른쪽에 카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거 다 듣고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0년에 쓰여진 그 책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별을 올려다보던 순간부터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의 끝을 향해 날아가던 그 순간까지를 한 편의 장대한 이야기로 엮어낸 책이었습니다. 세이건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그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 사이에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놀라울 만큼 달라졌습니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쓸 때만 해도 우리는 태양계 바깥에 행성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어요. 블랙홀은 이론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고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방정 시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주 전체의 95%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지요. 칼 세이건이 멈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코스모스를 넘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저자 세라 알람 말릭, 파키스탄 출신의 물리학자라고 하는군요. 이 책의 원제는 A Brief History of the Universe and Our Place in It. 직역을 하면 우주의 짧은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입니다. 제목부터 좀 뭔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또 한국어 부제가 아주 명확하게 이 책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칼 세이건 이후 우주와 인간의 새로운 이야기. 코스모스가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라는 선언으로 우리에게 우주적 정체성을 처음 일깨워 주었다면 코스모스를 넘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95%는 무엇인가? 이 광대한 우주 어딘가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 지금 별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을 느끼는 일은 앞으로도 인간의 몫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너는 별에서 왔다라고 말해주었다면 이 책은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부터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저자는 파키스탄 북부의 작은 마을 망글로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눈 덮인 봉우리에 둘러싸인 그 마을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없기 때문에 은하수가 하늘 가득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그 은하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은하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은 참 독특합니다. 아름답다는 감탄과 동시에 자기가 너무 작다는 느낌이 밀려오거든요. 저 광대한 것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느낌. 그런데 바로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저 광대한 것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수천 년 동안 애써왔다는 것. 그게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지구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최적화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자신이 사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머나먼 별이 폭발하는 세계부터 원자보다 작은 세계까지 우리는 직접 가보지 않고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머지않아 자연은 우리의 몸을 해체할 것이라고요. 우리 몸의 원자들을 거두어 다른 존재들을 빚어낼 것이라고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우주의 존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코스모스의 일부이며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고요.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 한 장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다면 세라 알람 말릭은 파키스탄 산골 마을의 은하수로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류가 처음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읽던 사람들, 고대에서 뉴턴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티그라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평야에 바빌로니아라는 문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밤하늘은 신들의 메시지판이었거든요. 별이 어디에 있는지, 달이 어떤 모양인지 그것들이 신이 인간에게 보내는 뜻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제들이 매일 밤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위치를 기록하고 월식이 언제 일어나는지, 혜성이 언제 나타난지를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꼼꼼하게 새겨넣었어요. 기원전 7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거의 600년에 걸쳐서요. 이것을 천문일지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천문 기록 사이사이에 날짜 기록과 곡물 가격 같은 것도 함께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별이 이상하게 움직인 뒤에 가뭄이 왔다면 다음에 그 별이 같은 움직임을 보일 때 또 가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점성술과 천문학의 구분이 없었거든요. 하늘을 관찰하는 일 자체가 신의 뜻을 해석하는 종교적인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별과 행성의 움직임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특히 놀라운 것은 사로스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월식이 일어나면 거의 정확히 18년 11일 8시간 뒤에 거의 똑같은 월식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식을 예측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예측 능력이 정치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월식은 왕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걸 미리 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면 대리왕을 세웠습니다. 진짜 왕 대신 왕관을 쓰고 앉아서 신의 분노를 대신 받는 역할이었죠. 위험이 지나가면 그 대리왕은 처형됐습니다. 불길한 예언이 결국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된 셈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 중에 바빌로니아에서 온 것이 있습니다.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인 것, 원이 360도라는 것. 이건 전부 바빌로니아의 60진법에서 유래한 겁니다. 수천 년 전의 유산이 지금도 우리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쌓아 올린 천문 기록은 이후 고대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이성과 관찰만으로 자연을 설명하려고 한 것. 이것이 고대 그리스가 인류 지성사에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도 그리스 사람들 덕분이랍니다. 이 말은 원래 질서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별들이 우아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하늘, 그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이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의 제자였던 그는 자기가 다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고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철학, 논리학, 정치학부터 자연과학까지. 그의 저작은 오늘날 기준으로 두꺼운 책 50권 분량에 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양은 이렇습니다. 우주 한가운데에 둥근 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달, 태양, 행성, 별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각각의 천체는 투명한 구형 껍질에 붙어 있고 그 껍질들이 회전하면서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지상의 세계는 변화와 소멸이 지배하는 불완전한 곳이지만 하늘의 영역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벽한 곳이라고 봤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무려 거의 2000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세계관이 널리 퍼졌고 이후 로마 시대, 중세 유럽, 이슬람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기 150년경에는 톨로레마이우스라는 천문학자가 이 지구 중심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행성들이
가끔 하늘에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 행성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큰 원을 그린다는 복잡한 모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행성의 위치를 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모형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천문학의 표준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1901년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 바다에서 해면을 채취하던 잠수부들이 침몰한 배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신비로운 기계 장치가 나왔어요.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불리는 이것은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손잡이를 돌리면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태양과 달의 위치, 달의 모양 변화, 심지어 행성들의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아날로그 컴퓨터인 셈이죠. 이 정도로 정교한 기술은 그 이후 1000년 넘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그리스의 천문학 지식은 중세 아랍, 이슬람 제국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어 보존됩니다. 특히 11세기의 이슬람 학자 이븐 알 하이삼은 포톨레마이오스의 모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관측 결과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적인 정신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바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입니다. 1543년 폴란드의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직전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세상을 뒤집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구가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코페르니쿠스 이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발견해요.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 4개를 발견했고 금성의 모양이 변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달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것도 확인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완벽한 천상의 영역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회부됐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수도사는 별이 사실은 멀리 있는 태양들이고 그 태양들 주위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1600년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하늘을 향한 호기심이 목숨을 앗아간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작 뉴턴이 등장합니다. 17세기 후반 뉴턴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힘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힘이 같은 힘이라는 것.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의 법칙으로 행성의 궤도를 계산할 수 있고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설명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행성의 위치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 천왕성의 궤도가 예측과 약간 어긋나는 현상이 관찰됐을 때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행성이 천왕성을 잡아당기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으로 그 행성이 있을 자리를 정확히 짚어냈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해왕성을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수학만으로 행성을 찾아낸 겁니다. 뉴턴 물리학의 놀라운 승리였지요.
200년 넘게 뉴턴의 법칙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고요. 그런데 20세기 초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성의 궤도에서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오차가 발견된 겁니다. 이 작은 오차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고, 그가 내놓은 답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시공간이 뒤틀리다. 아인슈타인에서 블랙홀까지. 뉴턴의 물리학에서 공간은 텅 빈 무대였고,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이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은 공간이고 시간은 시간이고, 이 둘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었죠. 200년 넘게 아무도 이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젊은 물리학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1905년 스위스 특허청에서 이르던 26세의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빛의 속도는 우주에서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시간이 거의 멈추다시피 합니다. 또, 에너지와 질량이 사실은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도 밝혀냅니다. 그 유명한 공식 E는 mc 제곱. 아주 작은 질량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나중에 핵 에너지와 핵무기의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문제를 붙잡고 실험합니다. 중력이었습니다. 뉴턴의 중력은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지구는 즉시 그 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력의 효과도 즉시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중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의 실험 끝에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커다란 트램펠린을 상상해 보세요. 그 위에 볼링공을 올려놓으면 트램펠린의 천이 움푹 꺼지겠죠. 그 옆에 구슬을 놓으면 구슬은 볼링공이 만든 움푹한 부분을 향해 굴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정체입니다. 무거운 물체가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구부리고 다른 물체는 그 구부러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력은 무언가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학자 존 휠러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물질은 공간에 어떻게 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공간은 물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자, 그런데 이 혁명적인 이론이 정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도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무거운 별 옆을 지나는 빛은 약간 경로가 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태양 옆을 지나는 먼 별빛이 휘어지는지를 관찰하면 됩니다. 문제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 평소에는 그 주변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태양이 가려지는 순간, 즉 개기일식 때에만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1919년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이 이 관측에 나섭니다.
한 팀은 서아프리카의 프린시페 섬으로, 다른 팀은 브라질의 소브랄로 향했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태양 주변 별들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고 평소 위치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신문 일면에 과학의 혁명, 뉴턴 이론이 무너졌다 같은 제목이 쏟아졌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여서 영국 과학자가 독일 물리학자의 이론을 입증했다는 이야기는 분열된 세상의 협력의 상징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이론이 가져온 결과 중 가장 극적인 것은 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별은 거대한 핵융합 반응로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내놓고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중력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별은 안정적으로 빛납니다. 우리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빛나는 이유가 바로 이 균형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연료가 다 떨어지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그때부터 별의 운명은 태어날 때의 질량에 따라 갈립니다.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비교적 조용하게 죽습니다. 바깥층이 부풀어 올라 적색 거성이 됐다가 결국 지구만한 크기로 압축된 백색 외성이 됩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식어가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태양의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 50억 년 후에 태양은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올라 수성과 금성을 삼키고 아마도 지구까지 집어삼킬 겁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은 훨씬 더 극적으로 죽습니다. 연료를 다 쓴 뒤에 핵이 한순간에 붕괴하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하고 별이 폭발합니다. 이것이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의 밝기는 수억 개의 태양을 합친 것보다도 밝아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이 폭발의 용광로 속에서 철보다 무거운 모든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금, 은, 백금, 우라늄, 우리 몸속의 칼슘, 혈액 속의 철분, 뼈 속의 인. 이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에 죽어간 별의 폭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우리를 이루는 무거운 원소들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요. 초신성이 폭발한 뒤에 남는 것은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태양의 약 8배 정도 되는 별은 폭발 후에 중성자별이 됩니다. 태양 질량의 질량만큼 직경 20km 정도의 공간에 압축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도가 높은 천체입니다. 각설탕 하나 크기의 중성자별 물질은 무게가 수억 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20배가 넘는 거대한 별은 폭발 후에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를 남깁니다. 바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가설로 여겨졌대요. 빛도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관측 끝에 블랙홀은 이론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는 것도 밝혀졌고, 우리 은하의 중심에도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내놓은 또 하나의 놀라운 예측이 있습니다. 거대한 천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시공간에 물결이 생긴다는 것. 중력파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블랙홀끼리 충돌하면 시공간 자체에 파동이 생기고 그것이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질러 퍼져나갑니다. 이 예측은 1916년에 나왔지만 실제로 확인되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걸렸대요. 2015년 미국의 LIGO 관측소에서 마침내 중력파가 최초로 검출됐습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두 블랙홀이 충돌해 하나로 합쳐진 흔적이었죠. 그 파동이 14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서 지구에 도달했을 때 그 진동의 크기는 원자핵의 1만 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낸 겁니다. 이 발견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어줬대요. 지금까지 우리는 빛으로만 우주를 보았는데 이제는 시공간의 떨림을 통해 우주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뉴턴의 법칙은 200년 넘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행성의 궤도를 예측해냈고 해왕성을 찾아냈고 그 위에 산업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틀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극한 상황에서 무너졌습니다. 영국 철학자 브라이언 맥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했던 것은 뉴턴의 법칙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뉴턴의 법칙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이었다고요. 이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검증된 이론이라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도 결국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 과학의 힘은 영원한 진리를 주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수정하고 더 나은 설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단순한 과학 교양서를 넘어서는 지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 보이지 않는 물질. 아인슈타인이 시공간과 중력의 비밀을 풀고 있을 때 물리학의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자보다 작은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입니다. 이야기는 원자에서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물질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어로 아토모스,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자, 아톰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됐죠. 2000년 넘게 이 생각은 잊혀졌다가 19세기에 영국의 화학자 존 돌턴이 현대적인 원자론을 세웁니다. 그는 원자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단한 당구공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897년 조지프 존 톰슨이 원자보다 훨씬 작은 입자를 발견합니다. 전자였습니다. 원자가 쪼개진 거예요. 톰슨은 원자를 양전하를 띤 구체 속에 전자들이 박혀 있는 형태, 마치 건포도가 박힌 빵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09년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유명한 금박 실험을 합니다. 아주 얇은 금박에 작은 입자를 쏘아 보내면 대부분은 그대로 통과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대부분은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약 2만 개 중 하나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러더퍼드는 이것을 화장지에 포탄을 쏘았는데 되돌아온 것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실험으로 원자의 구조가 밝혀졌거든요. 원자의 한가운데에 아주 작고 밀도가 높은 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으며 그 사이는 거의 전부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어 있느냐 하면
원자의 99.99999999%가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원자 하나를 축구장 크기로 확대하면 핵은 그 축구장 한가운데 놓인 축구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 책상이, 이 세상의 모든 단단한 물체가 사실은 거의 텅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의자를 통과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원자 속 전자들이 서로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양자역학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하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빛은 광자라는 에너지 꾸러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때로는 파동처럼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성질은 빛만이 아니라 모든 아주 작은 입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1927년 베르너 하이젠베르그는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 하나를 발표합니다.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것은 양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법칙이었어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속도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위치가 불확실해집니다. 이건 측정 장비가 부정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장비를 써도 이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얽힘이라는 현상인데요. 이 두 입자가 한번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됩니다. 마치 우주의 양쪽 끝에서도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이론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지요. 양자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관측하기 전의 입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자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각 위치에 발견될 확률만 있을 뿐입니다. 관측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이것은 동전 던지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동전을 던질 때 우리가 초기 조건을 완벽히 안다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히 알아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대요. 자연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무작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에 아인슈타인마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로 양자역학의 확률적인 성격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계속해서 양자역학에 손을 들어주었대요. 자, 이제 시선을 아주 작은 세계에서 아주 큰 세계로 돌려보겠습니다. 우주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별, 행성, 은하, 가스구름, 이 모든 것을 합쳐도 우주 전체의 약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는 무엇일까요? 1930년대 스위스의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머리털자리 은하달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이 속도를 설명할 수가 없었대요. 뭔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추가로 존재해서 중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수십 년 후에 미국의 천문학자 베라 루빈이 이 의문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건축하면서
은하 외곽에 있는 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태양계에서 행성들은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느리게 공전합니다. 은하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외곽의 별들이 중심부의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하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물질의 구름이 있어야만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암흑 물질입니다. 빛을 내지도 않고 빛을 반사하지도 않고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존재를 드러내는 물질. 그것이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보다 5배나 많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60년대에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뉴저지 시골의 언덕 위에서 전파 천문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거대한 안테나를 조종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떠한 방향으로 안테나를 돌려도 끊임없이 잡음이 잡혔습니다. 뉴욕 방향으로 돌려도 은하수 방향으로 돌려도 같은 잡음이었습니다. 안테나 안에 둥지를 튼 비둘기를 쫓아내고 비둘기 똥까지 청소했는데에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그 잡음은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태어난 직후에 방출된 빛이 수십억 년 동안 식어가면서 마이크로파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이것은 말하자면 빅뱅의 메아리입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38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방출된 가장 오래된 빛이 지금까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둘기 똥을 닦다가 우주의 기원을 발견한 셈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펜지어스와 윌슨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또 한 번 뒤흔드는 발견이 있었습니다. 먼 은하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가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정체불명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보통 물질은 약 5%, 암흑 물질이 약 27%, 암흑 에너지가 약 68%,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것들의 정체를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부르는 5%만으로도 별, 행성, 생명, 의식을 만들어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질을 빚어낼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하고요. 그리고 이 우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계속 팽창시킵니다. 은하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약 1000억 년 후에는 각 은하단이 서로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별들은 하나둘 꺼져가고 약 100조 년 후에는 모든 별이 빛을 잃습니다. 그 뒤에는 블랙홀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마저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증발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득히 먼 거리를 두고 흩어진 입자들 뿐이고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차갑고 어둡고 텅 빈 우주. 이것을 열 죽음 또는 빅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듣고 있자니 조금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기에서 아서 에딩턴의 비유를 빌려왔어요. 에딩턴은 과학적인 발견을 직소 퍼즐에 비유했습니다.
파란 하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다였고, 다음에 보니 거꾸로 뒤집힌 파라솔이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음 발견에 의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주의 운명에 대한 예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95%의 비밀이 풀리면 우주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기적, 그리고 외계의 침묵.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의외로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100가지가 넘는 정의가 제안됐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른 정의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의 사례가 딱 하나, 지구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이었대요. 이 책에서 저자가 특히 흥미롭게 다루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 생명이에요.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는 법칙이에요. 정리된 방은 시간이 지나면 어질러지지만 어질러진 방이 저절로 정리되는 일은 없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지만 식은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생명은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생명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구조를 유지합니다. 세포 하나만 봐도 그 내부의 복잡함은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무질서를 향해 가는 우주 속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존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로딩거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습니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서 질서를 끌어와서 자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식물은 햇빛을, 동물은 음식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대가로 열과 노폐물이라는 무질서를 환경으로 내보냅니다. 생명체가 질서를 유지하는 만큼 우주 전체의 무질서는 늘어나는 셈이니 연력학 제2법칙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2013년에 물리학자 제러미 잉글랜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가설을 제시합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의 극단적인 결과가 바로 생명체라는 것이죠. 이 가설이 맞다면 생명은 우주에서 아주 드문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흔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약 40억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깊은 바다에 열 수분 출공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고, 얕은 웅덩이에서 번개에 의해 촉발됐을 수도 있고, 해성을 타고 우주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구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같은 유전암호를 사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고 같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듭니다. 가장 작은 박테리아부터 거대한 대왕고래까지 전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몇 번의 결정적인 도약이 있었어요.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세포로의 전환, 다세포 생물의 출현, 그리고 의식의 탄생.
이 모든 도약은 극히 낮은 확률의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르게 진행됐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만 있을까요?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이 질문을 처음 대중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너머에서 저자는 그 질문을 최신 과학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우리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양과 비슷한 별의 거의 절반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명이 있는 게 오히려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에 프랭크 드레이크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최초의 체계적인 탐색인 오즈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후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동원해 우주 곳곳에서 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1977년에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대요. 오하이오의 빅 이어 전파 망원경이 매우 강한 신호를 72초 동안 포착했습니다. 자원봉사 천문학자 제리 이먼은 그 데이터를 보고 너무 놀라서 출력지에 빨간 펜으로 와우라고 적었습니다. 이 와우 신호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것일 수 있는 모든 특징을 갖추고 있었지만 같은 신호가 다시 관측된 적은 없었대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탐색 프로그램 브레이크스루 리슨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은하의 항성 100만 개를 정밀히 조사하고 이웃 은하들에서도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전파 신호뿐만 아니라 레이저 신호까지 탐색 범위를 넓히고 있죠. 하지만 저자는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이 모든 탐색 방식이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외계 문명도 전파나 레이저를 쓸 거라고 가정하지만 우리보다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이라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책에서 아서 C 클라크의 말이 인용됩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우주에서 우리가 홀로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둘 다 똑같이 두렵다. 그리고 이 책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외계 생명의 이야기에서 인류의 미래로 넘어가거든요. 저자는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우주에서 정말 혼자라면 또는 혼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생명체와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우리의 존재는 더욱 소중한 것이 됩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디에서도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 등장했으니까요. 저자의 할아버지는 60년 전 파키스탄 산골 마을에서 신문기사 하나를 읽었습니다. 미래에는 전화로 상대의 얼굴까지 볼 수 있을 거라는 기사였죠. 당시 회전식 다이얼 전화기가 전부였던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 후에 영상통화는 일상이 됐습니다. 저자는 이제 같은 하늘의 밤하늘에서 스타링크 위성 행렬을 바라봅니다. 회전식 전화기에서 전 지구적인 위성 네트워크까지 한 세대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변화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될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를 개선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인간의 지적 능력이 순식간에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대목에서 아주 아름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별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환희를 그 기계들이 과연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우주의 광대함이 기계들의 내면에서도 우리처럼 감정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해 오르고자 하는 갈망이 그 기계들 안에서도 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곧 다가올 미래에서만큼은 우리와 우리가 가진 지능과 의식이 그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이었네요. 우리는 바빌로니아의 사제들이 점토판에 별의 위치를 새기던 시대에서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이 신들의 메시지라고 믿었고 월식을 예측해서 왕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육십진법이라는 그들의 유산은 지금도 우리의 시계 속에 살고 있지요. 고대 그리스에서 인류는 처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고 그 모형은 거의 2000년 동안 인류의 우주관을 지배했다는 이야기. 코페르니쿠스가 그 모형을 뒤집었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그 증거를 찾았고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200년 넘게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행성까지 찾아냈어요. 그런데 두둥, 아인슈타인이 나타나 모든 것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공간이고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부러짐이라는 것. 이 이론은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했고 중력파라는 시공간의 물결까지 예측했습니다. 두 예측 모두 관측으로 확인됐고요. 양자역학은 원자보다 작은 세계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고 관측하는 순간에야 위치가 결정되며 아무리 완벽하게 알아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자연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확률적이라는 사실은 결정론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라는 기존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의 5%밖에 안 된다고 했지요. 나머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차지하고 있고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은 별의 죽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별의 폭발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원소들이 모여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됐고 40억 년에 걸친 진화 끝에 우리가 나타났고요. 이 광대한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귀를 기울여 왔는데 확실한 신호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명이 있지만 너무 멀어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로 우리뿐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이 이야기의 첫 장을 열었지요. 1980년에 세이건은 우리가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서로를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 메시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유효합니다.
하지만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쓸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 중력파를 직접 검출할 수 있다는 것, 태양계 바깥에 수천 개의 행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코스모스를 넘어는 이 모든 새로운 발견을 품으면서 칼 세이건이 던졌던 질문들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왔다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로.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계획도 목적도 없이 이루어진 무심한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의 존재는 극히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크고 장엄한 서사에 연결하고자 갈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꾼이라고 저자는 말해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찾고 있는 존재라고요. 비록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고작 한 줄의 각주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그 탐색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밤하늘의 불빛에 매혹되어 왔고 한때 신으로 섬기던 바로 그 별들로 향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남은 질문은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곳에 도달할 것인가 라고요. 몇 달 전에 그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으면서 나무님들한테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셈입니다. 세이건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려주었고 세라 알림 말릭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네요. 이 두 책은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자리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별의 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해낸 가장 놀라운 일이니까요.